자, 세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세계사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흥망성쇠 사이클에 자신의 분석하는 틀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권의 흐름 속에서 얻은 통찰력을 실제로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세계사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패권의 흐름입니다. 패권의 흐름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인데요.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스페인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농업제국입니다.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패권을 오래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패권을 오래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패권이 넘어갔고요. 네덜란드는 상업제국입니다. 네덜란드는 최초의 은행, 주식회사, 동인도회사, 여기서는 무역회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인도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처음 생겼고요. 투자랑 투기도 네덜란드가 먼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국이 네덜란드에서 패권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튤립 버블 사건인데요. 튤립 버블 사건은 163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튤립 버블은 네덜란드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인데요. 튤립 버블은 튤립에 병이 생기면 예쁘지 않은 무늬가 나오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자들이 돈을 다 투자합니다. 하지만 튤립의 물가가 낮아지면서 사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영국이 자연스럽게 패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산업제국이었습니다. 산업제국이라서 양모산업, 모직물을 시작으로 면직물, 방적기를 개발하였고 증기기관차와 철강산업을 하였습니다. 영국은 헨리 4세가 40년 전부터 주철대포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 철강산업과 주철대포, 철강산업으로 인해서 주철대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 미국. 근데 미국은 제가 좀 더 깊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패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권을 지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경제의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프레임이 바뀌면 그것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선축적 후 발산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먼저 축적하여 나중에 발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헨리 4세가 40년 전부터 주철대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페인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최무신의 활약이 없었으면 거북선이 있든 없든 바로 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기존의 방법을 따르다가는 패권을 쥐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들어가기 앞서 동양의 사고방식과 서양의 사고방식이 뭐가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은 관계 중심이고 서양은 분석과 범주화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과 동양은 물과 기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인들의 정신적 원류는 로마 문화입니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3가지. 그리스, 로마 문화, 청교도적인 프론티어 정신, 유대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로마 제국의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알고 미국을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여 로마 제국부터 설명을 하고 미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은 관용의 정신입니다.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은 전투에서는 지지만 전쟁에서는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투에서는 지는데 어떻게 전쟁에서는 이기냐?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투에서 지건 이기건 다른 나라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의 정신으로서 관용이고 그 다음에 연결의 대명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연결하여 전쟁이 나면 도와달라고 다른 나라를 부탁하여 전쟁에서는 꼭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로마 제국을 설명드렸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옛날에는 정치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이상으로도 나라를 다룰 수 있었고요. 자, 그 사람 대표적인 4명을 오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4명 중에 한 명, 벤더빌트는 철도의 왕입니다. 벤더빌트 다음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석유의 왕 록펠러, 그 다음이 포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 헨리 포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철강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JP 모건은 그때 당시 처음으로 주식가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가의 일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주식에 대신 투자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일했으니까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장악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코넬리오 벤더빌트, 아까 철도형 벤더빌트라고 했죠. 하지만 벤더빌트의 첫 번째 사업은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벤더빌트는 16살 때 배 하나를 사서 해운업으로 성장하였고 점점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배를 많이 가지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가진 배를 전부 팔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철도에 모두 쏟아붓게 됩니다. 그때 벤더빌트도 생각이 있었겠죠. 철도에 쏟아부으면 내가 잘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도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렇게 쏟아붓고 철도를 하고 잘 지내다가 경쟁업체가 이제 막 벤더빌트를 만나면 이제 막 무시하고 더는 벤더빌트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벤더빌트한테 해서 벤더빌트는 화가 나서 경제업체들에게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철도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뉴욕으로 가는 다리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면 경제업체가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죠. 그러면 그 업체가 주식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살 수 있는 한 다 사가지고 그 업체들을 다 장악하려고 뉴욕으로 가는 다리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었고, 두 번째, 록펠러는 정제와 송유관입니다. 정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록펠러가 석유의 왕인데 록펠러는 석유를 정제해서 송유관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석유는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팠는데 나오지 않으면 헛고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는 석유를 따로 채취하지 않고 다른 공장에서 자신에게 석유를 주면 그것을 정제해주고 송유관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유관은 무엇이냐? 땅을 파서 관을 설치한 다음에 그 관으로 석유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 때 운송비나 별도의 힘들 거 없이 바로 편리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유관이 많이 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공장들하고 연결을 해놔서 자신이 정제를 하고 송유관으로 바로 보내주면서 돈을 번 것입니다. 그 다음 헨리 포드입니다. 자, 헨리 포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